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행렬의 대수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형대소에서 이 대수라고 하는 게 숫자를 대신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아니라 숫자 대신에 어떤 미지수를 포함했을 때 이 성질이 구조적 성질이 수학적인 구조적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정리들을 우리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할 텐데 이런 정리들을 이 증명들을 하나하나 사실 꼼꼼히 이제 공부를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 선형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전공 과목에서 공부할 어떤 심화 내용의 기초적인 수학적인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정의나 정리를 꼼꼼하게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교재나 아니면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연습 문제, 개념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이제 뭐 TF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복습하면서 많은 정리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특수한 형태의 행렬의 그 정의를 같이 두 가지 정도 먼저 같이 보고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영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로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모든 성분이 0인 어떤 행렬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행렬이 됩니다. 영어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숫자 0을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해서 보통 이렇게 쓰는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로 썼을 때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필기로 이렇게 쓸 때는 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행렬이 영행렬이다라고 했을 때 영행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행렬이 영행렬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렬이 영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라고 하는 행렬이 영행렬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A하고 B 행렬이 둘 다 영행렬이니까 같은 행렬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뭐 A 행렬, B 행렬 둘 다 영행렬이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 행렬은 똑같이 영행렬이어도 이렇게 생긴 영행렬, 그러니까 가로줄이 2개고 세로줄이 3개인,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2 곱하기 3 크기의 영행렬일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행렬이 영행렬이라고 하더라도 A와는 다르게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2개인 2 곱하기 2 크기의 영행렬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A 행렬이랑 B 행렬은 이제 같은지 다른지 비교조차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행률이라고 하는 개념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이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 정사각행렬이 되는데요. 정사각행렬인데 이제 대각 성분이 다 1이고 나머지는 이제 0인 정사각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행렬이 항등행렬이 되겠고요. 이 항등행렬 같은 경우에는 I로 보통 대문자 I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I로 많이 표현을 하고 여기 아래 첨자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다, 2 크기이다, 3 곱하기 3 크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항등 행렬이 이 행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래서 어떤 행렬이랑 이제 항등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A,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항등 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의 연산에서 뭐 3 곱하기 1은 3이라고 하는데 3이 되잖아요. 3이 되는데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항등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 곱에 대해서 이제 행렬 곱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등 행렬이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을 생각했을 때 A, B 행렬의 곱, 그 다음에 B, A 행렬의 곱 서로 이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항등 행렬 같은 경우에는 A랑 항등 행렬 곱한 결과가 A가 되고요. 항등 행렬이랑 A랑 곱한 결과도 여전히 이제 A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AB 행렬 곱이랑 BA 행렬 곱이랑 일반적으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항등 행렬은 특별하게도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이어서 같이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이제 살펴볼 건데 행렬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행렬의 덧셈 뺄셈이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게 그냥 일반적인 숫자들의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행렬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숫자들의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이랑 어떻게 다른 어떤 규칙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비슷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는 사실 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사실 특이사항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행렬의 덧셈이나 B 더하기 A라고 하는 행렬의 덧셈이나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해서 행렬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순서를 바꿔도 이제 똑같은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를 여러 번 할 때 뭐 뒤에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걸 더하나 아니면은 앞에 거를 먼저 더하고 그거를 이제 뒤에 있는 결과랑 더하나 그 결과가 같다. 이걸 이제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네, 비슷하게 뭐 나머지 어떤 이런 규칙들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소문자 A, B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어떤 숫자 하나의 값이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 분배법칙 같은 것도 성립을 합니다.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영행렬에 대해서 A행렬 더하기 영행렬을 하면은 A행렬의 결과가 나오고요. 반대로 이제 뭐 순서가 바뀌어 상관이 없으니까 영행렬 더하기 A행렬도 A행렬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면은 이게 좀 여기가 좀 생략이 됐는데 이 두 개의 결과가 모두 A행렬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행렬 곱하기 A행렬은 당연히 이제 영행렬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 게 이제 조금 우리한테 이제 좀 중요한데 어떤 스칼라, B라고 하는 스칼라랑 A라고 하는 행렬이랑 곱해서 만약에 영행렬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스칼라 B의 값이 0이거나 아니면 A 자체가 영행렬이다 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성질을 통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숫자만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의 그 숫자를 대신하는 미지수 x, 뭐 y 같은 걸 생각했을 때 x 곱하기 y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우린 이제 여기에서부터 당연히 x가 0이거나 아니면은 또는 y가 0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이 행렬에서 왜 이 마지막 10번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행렬에서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행렬의 곱에서는 이제 이 다음에 배울 텐데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꼭 A 행렬이 0행렬이거나 B 행렬이 0행렬인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근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스칼라 곱,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 값이랑 행렬 값을 곱해서 0행렬이 되면은 이와 같은 성질이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또 행렬이 너무 익숙해지면 당연히 두 개 곱해서 0행렬이 된다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행렬의 뭐 덧셈, 뺄셈, 스칼라, 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숫자들의 덧셈, 뺄셈 이런 것들과 사실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뭐 이제 뭐 1번, 4번 이제 한 번씩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냥 세 행렬을 연속으로 곱한다라고 했을 때 뒤에 걸 먼저 곱하고 앞에 걸 곱하나 앞에 걸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곱하나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2번이랑 3번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2번, 3번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2번 더하기로 그냥 살펴볼게요. B 더하기 C A 행렬 곱하기 가로 열고 B 더하기 C 행렬을 전개를 하면은 A, B 더하기 A, C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A라고 하는 행렬이 요 B랑 C 더한 거에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요 B 더하기 C 얘를 기준으로 A 행렬이 왼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개했을 때도 여전히 요 B 행렬의 왼쪽에 와야 되고 C 행렬의 왼쪽에 와야 됩니다. 행렬 곱셈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을 때는 곱셈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식을 전개할 때 이런 괄호 수식을 전개를 할 때 이 행렬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중요하고 3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B 더하기 C 행렬을 이거 전체를 어떤 A 행렬이랑 곱하게 되면은 이때는 A 행렬이 B 더하기 C 행렬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전개를 하더라도 B 행렬의 오른쪽에 A 행렬이 있고 더하기 C 행렬의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전개가 된다. 행렬 곱셈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어떤 수식을 행렬끼리 어떤 수식을 전개하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이 강의 자료에 적어 놓은 내용은 이런 것들 행렬의 곱셈에서 우리가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행렬 곱에 대해서는 A, B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순서를 바꾼 BA 둘 중에 하나만 정의될 수도 있고 뭐 둘 다 행렬 곱이 정의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어떤 순서를 바꿔서 곱하게 됐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x, y는 yx 이렇게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항등 행렬에 대해서는 제가 항등 행렬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이제 앞서서 말한 요 10번과 연관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 행렬 곱한 게 0행렬이라고 하는 게 A 또는 B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0행렬이라는 거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행렬이 0행렬이 아니고 B 행렬이 0행렬이 아닌데도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있는 것도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랑 A 행렬 곱하기 C 행렬 두 개의 어떤 결과값이 같다라고 해서 항상 B 행렬이 C 행렬이랑 같다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예제 3-6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처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A, B, C, D 행렬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여기 A번을 보게 되면은 AB 행렬 곱한 거랑 AC 행렬 곱한 게 같다라는데 한번 실제로 한번 같이 살펴보죠. 그래서 0, 1, 0, 2 이게 A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게 B 행렬 1, 1, 3, 4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게 A 행렬 다시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0, 1, 0, 2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C 행렬은 2, 5, 3, 4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거의 행렬 곱을 하게 되면은 행렬 곱은 이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행렬 곱을 하면은 3, 4, 6, 8 이렇게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행렬 곱을 하게 되면 3, 4, 6,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는 이제 전혀 다른 행렬인데도 불구하고 A 행렬 곱하기 B랑 A 행렬 곱하기 C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 A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번도 보게 되면은 A 행렬이랑 D 행렬은 사실 둘 다 0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0행렬이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A 행렬은 0, 1, 0, 2가 있고 그 다음에 D 행렬은 3, 7, 0, 0이 있습니다. 그럼 A하고 D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이 형태가 될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0, 1이랑 3, 0을 이제 벡터 내적을 하게 되면은 0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을 행렬 곱셈 계산하면 벡터 내적의 형태로 이렇게 0, 0, 0, 0, 0행렬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곱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 잘 만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좀 주의를 하고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은 행렬 다항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다항식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보통 뭐 어떤 변수에 관한 다항식을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px는 2x제곱 플러스 3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이거를 뭐 x에 관한 2차 여기 어떤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x에 관한 2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었죠. 근데 이것을 행렬로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다만 여기 이제 조건이 있는 건데 강의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건이 있는데 a가 이제 정사각 행렬일 때 마치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생각했을 때 x값이 입력이 되고 그 x값에 따라서 다항식의 값 전체가 정해졌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x가 2면은 p2라고 하는 건 x 대신에 2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8이 되고 7이랑 더해서 15 이렇게 됐던 것처럼 x는 이제 입력 변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행렬 다항식에서는 a가 어떤 임의의 어떤 행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x처럼 어떤 변수처럼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행렬 다항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항등 행렬 i가 들어간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a 행렬을 어떤 이렇게 여러 번 곱하는 형태랑 그 앞에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행렬 다항식이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a가 되겠고요. a 3승이라고 하는 거는 a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렬 다항식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이 두 행렬 다항식을 곱할 때는 어떤 a라고 하는 p1이라고 하는 행렬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a 제곱 플러스 뭐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1에 해당하는 거는 1 곱하기 항등 행렬 그러니까 그냥 항등 행렬이 되는 형태겠죠. 이런 거를 이제 뭐 행렬 다항식 P1이라고 하는 행렬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행렬 다항식을 뭐 A-I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러면은 이 P1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A라고 하는 행렬이 어떤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것도 여기도 A라고 하는 행렬이 정해지면은 뭐 D라고 하는 행렬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C 곱하기 D,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D 곱하기 C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행렬의 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무조건 성립을 그러니까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우리가 같다고 놨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 행렬 다항식에서는 이 행렬 다항식을 구성하는 거는 A 자기 자신과, 왜냐면은 A가 있고 A 제곱도 A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항등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궁금하다라고 싶으면은 방금 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P1이라고 하는 행렬 다항식을 뭐 A-I, P2라고 하는 행렬 다항식을 A 제곱 뭐 플러스 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행렬 다항식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를 마지막으로 같이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우리가 뭐 전치 행렬이나 뭐 트레이스, 대각 합이랑 관련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가 아니라 이제 정리죠. 정리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 행렬이랑 관련된 정리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어떤 더한 행렬의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는 그 결과 자체는 각각의 행렬의 전체 행렬을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이제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렬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한 전체 행렬을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 전체 행렬로 바꾸고 스칼라 곱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A, B라고 하는 행렬 곱에 대한 전체 행렬을 하게 되면은 얘가 A의 전체 행렬 그리고 B의 전체 행렬이랑 어떤 식으로는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느낌은.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B의 전체 행렬 곱하기 A의 전체 행렬로 이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진짜로 이제 뭐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A 행렬의 크기가 n 곱하기 m이었었고 B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p라고 해보죠. 그러면 A, B를 두 행렬 곱을 한 결과 행렬을 C라고 하면은 이거 전체에 어떤 전치 연산, 트랜스포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 행렬로 나올 수 있는 애는 n 곱하기 p 행렬에다가 전체 행렬이라고 하는 게 행이랑 열을 바꾸는 거니까 이 크기가 바뀌죠. p 곱하기 n 크기의 행렬로. 그래서 어떤 행렬에 곱을 한 다음에 전체 행렬을 했는데 p 곱하기 n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 만약에 A의 전체 행렬이 되면 A는 여기 n 곱하기 m이었으니까 m 곱하기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전체 행렬을 해보면은 p 곱하기 m이 되겠고, 그래서 요 두 개의 행렬 곱으로는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이제 얻어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이것만 생각해 봐도 B의 전체 행렬 곱하기 A의 전체 행렬 형태로 이제 구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각합과 관련된 건데, 대각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형태랑 거의 유사하게 이 대각합의 성질이 어떤 더 추가적인 성질이 유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도 A, B 곱한 거의 대각합이나 어떤 거꾸로 곱한 거의 합은 항상 같다. 이건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은 행렬의 곱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뭐 A, B 행렬 곱이랑 B의 행렬 곱이랑 사실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대각합, 거기에 있는 어떤 대각 성분들을 더해서 놓고 보면은 그 값은 항상 같다라는
어떤 이런 좀 재밌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좀 일반화해서 유도해도 이걸 보이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뭔가 이게 좀 복잡하긴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진다, 대각합이라고 하는 행렬 연산은 이런 성질을 가진다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어떤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3-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에서 어떤 A 행렬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렬 다항식 P1은 이렇게 되어 있고 행렬 다항식 P2가 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각각의 행렬 다항식의 결과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대각합의 값을 두 개로 곱해서 그거에 대각합을 계산해 보자, 이런 문제가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선은 P2가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P2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A 더하기 2i였었는데 A 자체가 2-1, 0, 3이고 2 곱하기 항등행렬 같은 경우에는 2, 0, 0, 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P2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4-1, 0, 5 이렇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제곱, 여기 A 3승에다가 3 곱한 스칼라 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A제곱을 계산을 하면은 2-1, 0, 3, 그 다음에 2-1, 0, 3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리고 0이 되고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A의 3승을 계산해 볼게요. A의 3승. 그러면은 A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A의 제곱이었었죠. 여기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리고 A끼리 곱할 땐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같은 것끼리 곱할 때는 같은 정사각 행렬끼리,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같은 크기의 정사각 행렬끼리 곱할 때는 앞에 곱하나 이렇게 뒤에 곱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여긴 8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9가 나옵니다. 여기는 0이 나오고 여기는 27.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A 3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8-19, 0, 27이 되고요. 그럼 3A 3승 여기에다 스칼라 곱을 하게 되면 24, -57, 0, 81. 그리고 여기에 항등 행렬 하나를 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P1이라고 하는 행렬은 23, -57, 0, 80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거를 이제 곱해서 이제 대각합을 구해야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P1 23, 0, -57, 80이 있겠고 그 다음에 P2 4, 0, -1, 5 이렇게가 있는 거죠. 요거 빼기 아닙니다. 제가 잘못 그린 거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두 행렬을 곱해야 되는 거죠. 곱한 다음에 대각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행렬을 곱하면은 2 곱하기 2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가 나올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대각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대각선에 있는 요 성분값만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얘를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첫 번째 행이랑 얘를 곱한 결과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결과가 되겠고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23이 아니라 23이죠. 네. 이걸 계산을 하면은 92에다가 92가 되네요. 0을 곱하니까. 여기는 제가 지금 지우고 다시 쓰고 있는 이 부분은 9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은 이거랑 요거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도 다행히 계산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곱하게 되면은 0이랑 80이랑 마이너스 1이랑 5랑 이제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4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도 사실 지금 빗금 치고 있는 검은색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대각합을 바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의 대각합을 계산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92랑 400이랑 이제 더하라는 의미가 되겠고, 정답은 492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그런 예제가 3-7번 예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더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행렬의 다항식에서는 뭐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서처럼 이런 어떤 행렬의 다항식 각각을 계산하고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대각합을 계산해라, 이렇다라고 했을 때, 저랑 이제 같이 풀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다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석적으로 이제 풀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정답을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빨리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걔를 이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직접 계산하고 거기에 대각합을 계산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칼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x-y, x 플러스 y의 어떤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이 x-y랑 x 플러스 y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시도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행렬의 대수적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뭐 이번 시간 포함해서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행렬을 정의를 하고 행렬의 연산, 그리고 뭐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을 공부를 했고, 스칼라 곱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행렬의 곱에 있어서, 이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뺄셈 연산이랑 다르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여러 대수적 성질에서는 뭐 행렬 다항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있는 정의들을 공부하고, 조금은 우리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될 정리들도 같이 공부를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